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한동안 기본편 강의를 못 나갔는데 다시 진도를 조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편 강의의 두 번째 시리즈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상품을 이 시리즈에선 크게 12가지로 나눴고요. 1, 2편에서 변동성에 대해 다뤘고 3편에서 달러에 대해 잠시 알아봤고 4편에서 금, 5편에서 은과 다른 귀금속류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 도구함 시리즈 6편은 산업금속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부제는 원자재를 주식과 함께 매매하는 법. 흔히 세계의 투자 거장이라 하면 조지 소로스와 워렌 버핏이 유명하죠. 그런데 그 두 사람과 함께 3대 투자 거장에 속하는 또 한 사람이 바로 이 짐 로저스 할아버지입니다. 최근에 너무 못 맞춰서 한국에서는 무시당하기도 하는데 젊은 시절에 날렸던 분이에요. 조지 소로스와 퀀텀 펀드를 함께 창업했고 10년간 4,200% 수익률을 냈어요. 그 기간 동안 S&P는 47% 수익을 냈죠. 이분은 매년 45% 수익을 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열쇠는 원자재에 있습니다. 짐 로저스는 1968년도에 금융계에 입문했어요. 1968년도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그때 거의 20년간 주식시장이 좋았던 시기거든요. 핫 커모디티스라는 본인 책에서 당시 이야기를 하는데 20년간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주식 불패 신화가 월가에도 팽배해 있었어서 주식 말고 다른 거 한다면 바보 소리를 듣던 때였는데 본인은 그때 가지고 있던 강점이 초짜였다는 거였대요. 투자의 본질은 저평가된 것을 사서 가지고 있는 거다. 그 생각만 가지고 있고 20년간 주식 상승장의 경험이 없으니까 신선한 눈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니 너무 고평가된 거죠. 그 반면 원자재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어서 원자재에 투자를 시작합니다. 그의 판단대로 다우지수는 1982년까지 쭉 보합장이었어요. 1966년에 995포인트였는데 1982년에는 20% 하락한 800포인트였던 거죠. 여러분이 주식시장에 16년간 투자를 했는데 20% 손실 본 거죠. 상상이 되시나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지금도 생각해보면 2000년도 닷컴 버블 이후에 거의 20년간 주식 상승장이었죠. 금융위기가 중간에 있긴 했지만 그때도 다시 회복해서 쭉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거치고 1982년도에 짐 로저스는 주식 하락장이 끝났다고 선언합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또 미쳤다고 해요. 1979년에 비즈니스 위크지의 표제가 주식이란 상품은 죽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부분은 마치 코스피가 박스피였던 시절 이야기와 비슷하죠. 하지만 짐 로저스는 그때부터 쭉 주식 투자를 했고 주식시장은 그때부터 상승하여 90년대 말 닷컴 버블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또 1998년에 짐 로저스는 CNBC에 나와서 이젠 주식이 아니라 원자재 투자할 시기라 합니다. 그로부터 2년 후 닷컴 버블이 터지죠. 그동안 짐 로저스는 세계 일주 계획을 세워놔서 액티브하게 원자재 투자는 못하니까 지수 투자하기로 해요. 그런데 현존하는 지수들이 너무 오래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원자재라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식어 있어서. 그래서 로저스가 직접 지수를 하나 만듭니다. 그렇게 패시브 투자를 하고 6년 만에 누적 수익률 190%를 냅니다. 그동안 닷컴 버블은 터지죠. 요즘 한국에서는 좀 욕먹는 분이긴 한데 정말 거의 40년 동안 투자의 신이 있다면 이 사람이다. 그런 행보를 보여주었던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행보의 뒤에는 원자재에 대한 열린 마인드가 있었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대로 된 투자자라면 자산군 하나를 통째로 무시해선 안 된다. 투자 상품으로서도 많은 기회를 놓치는 거고 분산의 효과에서도 많은 걸 놓치는 거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데도 많은 걸 놓친다는 거죠. 그만큼 원자재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원자재는 세계 경제의 기반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경제 활동의 기초가 원자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석유, 천연가스 등으로 세상의 에너지를 얻고 구리, 니켈 등의 금속들은 많은 산업의 기반이 되죠. 농산물과 육류는 우리 생존에 필수적이고 매일 소비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원자재라고 하면 뭔가 먼 나라, 별세계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영상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면 원자재에 대한 오픈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재가 가지는 장단점을 한번 봅시다. 먼저 장점으로는 주식 채권과 역사적으로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분산 투자하기 좋았다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는 유동성이 넘치니까 함께 움직이는데 역사적으로는 그랬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파산의 위험이 없는 상품이라는 것, 그리고 전 세계에서 매매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 경제가 나쁠 때도 수급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정부가 돈을 찍어냄으로써 생기는 현금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반면 큰 단점으로는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제까지 원자재는 뚜렷한 주기성을 보여왔어요. 약 15년 정도
정도 주기로 상승기가 있었는데 원자재는 특성상 공급 요인 같은 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새로운 광산이 찾아지거나 하루아침에 개발 완료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따라 투자하기가 좋습니다. 짐 로저스는 이런 원자재를 열린 마음으로 대하라 강조합니다. 사이클은 반복되고 시기마다 투자에 적합한 자산군이 있다는 거죠.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고 저금리라 채권도 고평가되어 있고 부동산에도 버블이 껴있는 시기엔 원자재에 투자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2007년에 쓴 책에 나와요. 부동산 버블을 맞춘 건 정확했는데 원자재는 그 후 10년간 죽을 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과거에 그랬다고 기계적으로 사이클이 온다고 맹신해선 안 되겠죠? 어쨌든 결론은 주가와 원자재의 사이클은 순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기가 15년, 18년 이렇기 때문에 그냥 주식은 우상향한다는 것만 믿고 원자재를 무시하기엔 자칫 사이클을 잘못하면 기회비용과 고통이 심할 수 있다는 거죠. 위의 두 그래프는 주가와 원자재 간의 고평가 척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일단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상승하는 시기는 주식 투자가 좋았던 시기고 하락하는 시기는 원자재 투자가 좋았던 시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보시면 주식이 좋다가 12년 동안 죽을 쓰는 동안 원자재가 좋고 또 주식이 좋다가 18년간 원자재가 좋고 또 주식이 좋다가 12년간 원자재가 좋고 마지막 요 파트는 추정치거든요. 또 주식이 좋다가 12년간 원자재가 여기서 좋을 거라고 책 썼는데 연준의 양적 완화 때문에 주식이 쭉 이제까지 좋죠. 그런데 뭐 짐 로저스를 탓할 수는 없죠. 이건 2007년도에 출간된 책에서 했던 말이니까 양적 완화란 정책이 나올 거란 걸 금융위기 이전에 예측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오른쪽 그래프는 원자재 지수를 주가 지수로 나눈 값이에요. 높을수록 원자재가 고평가된 거죠. 보면 뚜렷한 주기를 보이는데 마지막으로 주식에 비해 고평가되었을 때가 금융위기 때. 이때는 주가 지수가 폭락해서 이 비율이 치솟은 거고요. 그 후로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주가 대비 원자재는 계속 하락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주가 지수 대비 원자재가 굉장히 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뿐만이 아니라 트레이더에게도 원자재는 유용한 도구예요. 최근에 금리 상승 우려로 조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죠. 이게 사실 며칠 전에 슬라이드를 만들고 오늘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미 하루 이틀 만에 꽤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한 상태니까 이제 주식을 사야 할까요? 아니면 더 조정이 오리라 생각하고 공매도나 숏을 해야 할까요? 어떤 단일한 상품만 가지고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 자산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그때의 경제 상황과 정부의 정책, 각 자산군의 밸류에이션 등을 따지면서 조금 더 넓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제 투자 문제집 4편을 올렸는데 투자 문제집 5편에서 다룰 내용은 요즘과 같은 시황에서 원자재를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저도 틀릴 수 있으니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루는 영상을 조만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자재라고 하면 너무 별세계 같죠? 주식에 대한 공부 자료는 차고 넘치는데 도대체 원자재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프레임워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해요. 수요와 공급을 보는 거죠. 하지만 그게 당연히 말처럼 간단하지 않겠죠. 쉽고 간단했으면 누구나 원자재로 부자 되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주식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분석하려고 한다면 그 주식의 재무제표까지 들여다보고 해당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도 찾아보고 분석하고 시장 규모라던가 경쟁 업체도 알아야 하고 정말 끝도 없잖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원자재 수급을 분석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개별 주식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분석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고되지도 않고 재미도 있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어떤 반의 어떤 특정한 학생에 대해 그 학생이 앞으로 학교 생활 잘할 건지 알려고 해요. 그러면 그 친구 가정 환경도 알아야 하고 과거 성적도 알아야 하고 공부 시간도 알아야 하고 그 특정한 인물에만 해당되는 정보를 많이 모아야 하잖아요. 반면 원자재는 뭐랄까 어떤 반이 분위기가 좋고 더 생활을 잘할지 알아보는 느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라던가 경기 흐름, 그리고 달러 강세와 약세, 지정학적인 리스크, 국제 정세 등등 조금 더 그런 것들이 저는 재밌더라고요. 물론 이건 개인 취향일 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원자재는 수급을 보는데 먼저 공급 요인들을 보면 물량, 즉 매장량, 생산량, 재고량 등을 기초적으로 봐야겠죠.
그걸 기본으로 해서 그런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요인. 금속류 같은 경우에는 광산들의 잔여 매장량이라던가 신규 광산의 확장 가능성 등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 요인이 원자재는 또 중요해요. 원자재별로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루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추수를 기다려야 되고, 광물 같은 경우에는 광산을 새로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나 시간 요인에서 추세가 얼마나 갈지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자재 트레이더 중에서 추세 추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외에는 각 생산 지역의 정치, 군사적 리스크 등이 있겠죠. 그리고 수요 분석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자재가 주로 사용되는 분야가 어디인지, 그리고 현재 사용 분야의 지속 가능성. 예를 들어서 전화선의 구리가 엄청 많이 사용된다 하면 스마트폰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수요가 줄어들겠죠. 반대로 신규 산업 분야, 예를 들어서 전기차 시대로 바뀌면서 또 구리 수요가 훨씬 늘어나기도 하겠죠. 이러한 산업별 사용되는 금속들, 그 외에는 대체재의 존재 여부도 중요합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그런데 유가를 따라서 움직이는 원자재가 또 있어요. 생뚱맞은 것 같지만 옥수수입니다. 왜냐? 유가가 비싸질수록 옥수수로 만드는 에탄올 수요가 늘거든요. 그렇게 대체재의 관계도 알고 있으면 매매하기가 좋습니다. 아니 도대체 광산 정보나 어떤 산업에서 어떤 금속을 쓰는지 어떻게 찾아다니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직접 저런 걸 다 조사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즘은 참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아까 언급한 짐 로저스 아저씨가 원자재 투자하던 시절에는 CRB Yearbook이라고 원자재 데이터로 가득한 몇백 페이지 책이 있어요. 매년 출간되는데 그걸 뒤져가면서 직접 알아봐야 했죠. 그런데 2021년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미 인터넷에 각 원자재에 대해 분석해 놓은 양질의 글들이 구글 검색만 조금 해보셔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읽으시다 보면은 모멘텀이 붙어요. 원자재 분야는 주식시장처럼 매일 새로운 정보로 넘쳐나는 게 아니라 수급 요인 등이 아주 천천히 수년에 걸쳐 움직이기 때문에 원자재 분석 글들을 그냥 캐주얼하게 가끔 한 번씩 보다 보면 봤던 이야기 또 나오고 하면서 읽는데 모멘텀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수급 요인 분석에 대한 개괄적 소개였고, 원자재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소개드리면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해당 원자재를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노출된다는 점과 주식을 분석할 때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경영진의 경영 능력이나 회계 및 재무제표, 경제 환경 등등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해당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에 투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호주, 남아공 등의 주식이나 외환에 투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원자재가 풍부한 지역이나 국가의 토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이건 좀 돈이 많으신 분들 이야기겠죠. 네 번째는 원자재 자체에 투자하는 건데 원자재 현물 ETF가 있고 선물 ETF들이 있습니다. 금속류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들이 존재해서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드린 그런 선물에서의 롤오버 비용이 덜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하시려면 꼭 선물 ETF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현물에 대한 ETF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TF에 대한 설명도 읽어봐야 할 거고 또 숨은 비용이 나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ETF와 원자재 자체의 과거 장기적인 가격을 비교해 보셔야 해요. 그러지 않고 그냥 원자재 ETF를 사셔서 장투하시다가는 막 원유는 엄청 오르는데 내 원유 ETF는 마이너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외에는 원자재 선물을 직접 거래할 수도 있고 옵션을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원자재 말고도 원자재 지수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저도 원유가 40불 정도일 때 원유에 투자하고 싶은데 조금 분산하고 싶어서 S&P GSCI라는 원자재 지수를 추종하는 GSG라는 ETF를 샀었거든요. 그 지수에는 원유 비중이 거의 50%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이걸 다 팔았는데 어쨌든 원자재 지수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유 비중이 높다던가 그런 각각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오늘 산업금속에 대한 소개니까 산업금속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 조금만 소개를 드리자면 산업금속 관련된 산업들이 이렇게 나뉩니다. 직접 광물을 캐는 광산 기업들, 그 다음 그걸 재련하는 재련업체들, 그 다음 가공을 하는 가공업체들, 마지막으로 그걸 사용하는 수요자들. 이런 구도를 보시면 원자재 직접 투자를 안 하시고 주식만 투자하는 투자자 분이시더라도 왜 원자재 시장에 대해 개괄적으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산업금속 중에서도 가장 형님격인 금속은 바로 구리인데요. 경기를 매우 민감하게 선도해서 경제학의 박사학위 가지고 있다고 구리 박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S&P 주가 지수고요. 갈색이 구리 가격인데
코로나 터질 때도 주가 지수보다 훨씬 전에 이미 1월부터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가를 선행한다기보다는 경기를 선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케이스는 경기에 직접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구리가 빠르게 반응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2019년 말부터 쭉 수익률을 보면 2019년 4분기에서 1년 반 동안 S&P 500 지수는 30% 올랐는데 구리는 거의 그 두 배인 60%가 올랐어요. 주식시장이랑 거의 같이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게 폭등했는데 경기와 성장이 살아나는 것도 있고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책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모든 산업 금속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대충 어떤 식으로 비율을 가지느냐 예시를 드리기 위해서 구리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65%는 전선, 25%는 산업용, 10%는 교통 및 기타에 쓰이고요. 경제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리는 65에서 70년대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망이 꽤 좋은 금속 중 하나예요. 경기 회복의 초입에 상승하는 금속이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성장이 나와주니까 폭등하고 있죠. 특히 지금 바이든이 추진하는 3, 4조 인프라 사업이 국회를 잘 통과되면 또 많은 수요가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인플레라던가 달러 약세에 대해서도 해지가 되는 상품이고 또 미래 수요도 긍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 전기차가 큰 화두인데 전통적인 차량보다 전기차가 3배 많은 구리를 사용해요. 알루미늄이 그런 부분을 구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통적인 집보다 스마트 홈에서는 2배 많은 구리를 사용한다고 해요.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현실 세계가 점점 스마트 디지털로 갈수록 수요가 느는 금속이 아닐까 싶고 매년 약 3에서 5%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제가 구리에 대한 저런 전망을 직접 리서치했을까요? 그럴 깜냥은 안 되죠. 그냥 구리에 대한 산업 레포트 하나만 제대로 읽어보면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구리 외에도 뭐 6대 비철 금속 혹은 8대 산업 금속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알루미늄, 구리, 납, 니켈, 주석, 아연, 코발트, 철 이렇게 8개가 주요 금속들이고 이러한 산업 금속은 원자재 섹터 중에서도 가장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산업 금속 다음으로 민감한 게 원유 같은 에너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요 금속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쯤은 레포트나 분석글 하나 읽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주요 금속이 8가지니까 레포트 8개만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고서는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추후에 기본편 커리큘럼 같은 걸 다 나가고 여유가 많이 생기면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런 금속들의 개별 분석에 대해 커버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원자재 자료는 어디에서 찾느냐? 만약에 정석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CRB 이어북이란 게 있어요. 1939년부터 80년째 매년 발간되고 있는 원자재 데이터의 바이블이죠. 최근에는 barchart.com이란 사이트에서 인수해서 CMDTY 이어북으로 개명했어요. 이름이 좀 구려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책에는 95개 이상의 원자재에 관련하여 전 세계 수요 공급 생산 소비 데이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책이 좀 비싸긴 해요. 저도 최근에 지금 이 시리즈 찍는데 도움될까 싶어서 한 권 샀는데 250달러인가 하나로 27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 외에 제가 자주 애용하는 사이트는 Seeking Alpha라고 여러 전문가들이 주식, 외환, 채권, 원자재 등에 대해서 분석글 올리는 사이트예요. 거기에 가서 검색해 보시면 정말 양질의 정보글들을 많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구독이 있긴 한데 그건 뭐 무슨 주식 필터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라서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고 무료 가입만 해도 이런 분석글들은 다 열람 가능해요. 정말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잡다한 사이트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investingnews.com이란 사이트는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 무료로 레포트들을 발간하고요. 소개해드리다 보니 전부 영문 사이트인 것 같아서 한국 사이트도 소개해드리자면 한국은 정부 사이트들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직접 써보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페트로넷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유가 동향 레포트도 주간 월간으로 발행하고 여러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편을 요약해 보자면 금융시장의 5대 자산구는 주식, 채권, 외환, 원자재, 부동산인데 유독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원자재엔 없는 것 같아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기관이나 요즘은 정보력이나 투자기법 등에서 많이 평준화가 이루어지는데 유독 원자재 시장에만 개인들이 관심이 없다. 그런데 오늘 설명드렸듯이 전 세계 경제를 제대로 잘 이해하거나 주식, 채권, 외환 등의 다른 자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원자재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필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자재를 분석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인식보다는 어렵지 않다는 것. 개인 투자자로서 심도 있게 직접 분석할 필요도 없고 1년에 한 번 정도 동향을 파악하면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고 싶으신 분은 본인의 투자 툴박스 중에서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서 가지고 있으면 좋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오늘 다뤄봤습니다.
다음 7편에서는 주요 원자재 지수들의 각각의 특징과 농산물 및 육류 시장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